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연구원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 맡은 거는 온라인 연수, 제목이 우수 사례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우수라기보다는 하나의 사례로서 같이 경험을 나누고 이로부터 이제 교훈을 찾아보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화면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내용은 연수 개요하고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고 뒷부분에서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작년에 온라인 연수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들, 저희가 생각한 특성들, 그다음에 어떤 교훈과 과제를 얻을 수 있을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수 개요를 보시면은 제목이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이행을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 리더십 역량 강화 2년짜리 사업입니다. 근데 참고로 먼저 이야기 드리면은 이런 형태의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코이카 그 글로벌 연수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라는 건 뭐냐, 시민사회 대상으로 하는 거는 처음으로 도입된 겁니다.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규정들이 다 정부 공무원 대상으로였는데,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약간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규정이나 방식 같은 것들이 그 시민사회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맞춰나가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대면으로 준비를 했다가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연수 기간은 8월 중에 했습니다. 열흘간 했고요. 그다음에 연수 인원은 22명이었습니다. 근데 연수를 다양한 연수가 있는데 한국가 연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나라 뭐 여러 개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다국가 연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도 다국가였었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처음에는 온라인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이제 한국가가 좋지 않겠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시범적으로 5나라를 해보자라고 해서 5개 나라에서 22명의 참가를 했고요. 국가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몽골을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아시아 연수였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동남아시아에서 3나라, 남부아시아에서 네팔, 그다음에 동북아시아에서 몽골 5개 나라를 선정을 해서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참가자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애드보커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현장에서 서비스 딜리버리 한다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개선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하는 이런 단체들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코이카 문서 양식에 따른 연수 개요고요. 그러니까 국문, 영문 제목이 있고 사업 기간 2년, 사업 분야는 5대 분야에서 공공행정이고 본 분야는 인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개도국 시민사회 SDG 16이라고 하고 보통 뭐 평화, 인권, 민주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정의, 평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16번 및 인권 기반 이행 애드보커시 역량 강화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SDG라는 거하고 그 인권 기반을 좀 연결을 하는데 그 연결고리의 핵심이 이제 16번 목표로 있어서 그렇게 같이 이제 포괄해서 표현을 했고요. 원래 1차 년도는 아시아를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2차 년도에는 그 아프리카 중남미를 가기로 했는데 참고로 얘기 드리면은 작년에는 그대로 아시아를 했고 올해는 온라인 상황 속에서 시차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프리카 중남미는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아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2차 년도는 이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이 조금 달라졌고요. 사업 목표의 중장기로는 그 SDG가 이제 시행한 지 벌써 이제 5년, 6년째가 되는데 많은 정부에서 이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5년 차에 그 시민사회에서 독립적으로 SDG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이게 모니터링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정책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이제 10년 남은 SDG 이행 기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SDG 관련한 정책들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이것이 주 목적이었고 이 개선 과정 속에서 그 유엔에서 발전시킨 다양한 인권 제도를 활용하는 여기가 이제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SDG 16이라고 하고 있고요. SDG 16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지 않는 편인데 유엔에서는 SDG 16에 관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정도로 특히 UNDP하고 많은 국제기구들이 16번 중심으로 SDG를 이행해야 된다는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한 자료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교육 프로그램들, 담론들이 굉장히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이
이 연수를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다양한 그 국가들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제사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SDG 16번 중심의 접근을 빨리 익히고 자국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중장기 목표로 설정이 됐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제가 좀 파워포인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영어로 요거는 그대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영어 제목이 있고 인형관 있고 목표도 있고요. 그래서 2020년에는 22명, 2021년. 그래서 원래 작년 할 때는 코로나가 일찍 끝날 줄 알고 그 한국에서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22명이 아니라 27명.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참여했던 5개 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참가자를 한 명씩 선정을 해서 이분들도 한국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하고 다른 지역에서 22명이 와서 일종의 약간 퍼실리테이터를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방식을 했었는데 이것이 다 이제 또 코로나가 연장이 되면서 무산이 되고 작년처럼 그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 4나라에서 22명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또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사업 목표는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프로그램은 열흘 동안이었는데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이었고 주말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자 선정된 게 8월 6일이었고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그다음에 과제를 부여하고 그래서 20일, 10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구성 요소를 보면은 그 목적을 일종의 그 프로그램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 맨 중앙에 시민사회, 그건 대상이 되는 거죠. 사업의 주체라고 할 수 있고 시민사회가 있고 아시아였고 그다음에 내용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였고 그다음에 인권과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도 같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모듈로 할 때 이 5가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세부적인 콘텐츠가 이제 두째 칼럼에 이렇게 적혀 있고 온라인 연수 때기 때문에 이게 열흘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모듈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민사회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의 애드보커시에 관한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다양한 유형의 시민사회를 소개하는 게 2번째, 그다음에 아시아기 때문에 아시아의 간략한 역사와 현실에 대해서, 그다음에 SDG에 관해서는 모두 7개의 동영상을 했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7개로 녹화를 했고, 그다음에 인권 관련해서도 3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전체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참가자들이 그 사전에 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근데 동영상 준비가 약간 좀 늦어졌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연수 과정에서 하면서 동시에 보고 이렇게 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초적인 거를 다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기초적인 것은 강의로,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로 하고 가늠하고 그 대신 본 연수에서는 좀 더 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비대면 연수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기도 한데 보통은 대면 연수에서 저희가 글로벌 연수를 3주 동안 하는 이유는 3주 동안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다 짚어나가는 건데 저희가 연수가 열흘로 줄고 비대면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동영상 강의로 대치를 했습니다. 다 영어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하다 여러 사람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총괄 책임자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20개 녹화를 마쳤습니다. 프로그램 구조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17일부터 26일까지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거는 프로그램 보면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열흘 프로그램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첫날 월요일 날 시작해서 주말을 껴서 했고 주말은 주로 개인적으로 그다음 과제들에 대해서 복습하고 그다음에 발표 준비하고 보고서 준비하는 이런 식으로 주말 시간이 배치가 됐고요. 첫날 이제 개막식하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국가 보고서를 5일에 걸쳐서 1시간씩 다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인터랙티브 렉처라고 한 거는 동영상 강의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다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영상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서로 질문하고 응답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는 녹색으로 이제 표시한 건데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동영상 강의에서는 기초를 다뤘기 때문에 심화 과정으로 해서 8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외부 강의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8일째, 9일째에 가서는 국가 행동 계획, 내셔널 액션 플랜이라고 해서 그동안 공부하고 배운 걸 토대로 향후 계획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발표와 그 토론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 기본적인 강의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대체하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배치를 했습니다. 참여자 구조를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참가고요. 그 주관단체인 경희대 미래문명에서 행정 지원과 보조 연구원들 전반적인 걸 했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강사 8분, 그다음에 특별히 국별 전문 협조자를 5명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 분야에 SDG와 시민사회와 인권 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해서 그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또 생소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옆에서 같이 보조하면서 그 모니터링도 하고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총괄 진행은 제가 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략하게 명단을 경희대 미래문명원 소속 분들이고, 그 다음에 5분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리아, 네팔에서 그 이쪽 분야 전문가들 5분을 초청해서 이분들은 이제 모든 세션을 다 참석하지 않았지만은 주요 세션 참석하고 매일 한 번 있는 자기네 그 나라 팀원들끼리 대화에 참석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국별 퍼실리테이터와 그다음에 오버롤 그 총괄 책임자 역할 분담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모두 8분인데 한국에서는 1분, 지금 그 젠더 부분에서는 그 양성평등 대사라는 조영숙 대사님, 그다음에 주로 이제 아시아에 있는 NGO하고 UN 쪽도 몇 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UN에서 시민사회 협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8분이 강의를 맡아서 심화 세션을 다뤘고요. 성과 모니터링 부분을 보면은 그 3가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별 보고서가 있고, 두 번째는 주제별 보고서인데 이거는 개인 보고서였습니다. 그다음 3번째는 그룹으로 한 건데 향후 행동 계획에 대해서 NAP를 작성하는 이렇게 했고, 국별하고 개인 보고서는 첫째 날, 둘째 날에 대부분 다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NAP는 마지막 날 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각 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걸 주고 요 내용에 따라서 보고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인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NAP였는데 준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파워포인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연수가 다 끝난 다음에 열흘의 시간을 줬습니다. 열흘의 시간을 둬서 파워포인트 내용을 보관하고 필요하면은 좀 더 풀어서 쓰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발표할 때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만 토론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연수 과정 끝난 다음에 살을 붙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라인 연수 특성,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저희도 이거 처음 해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만나는데, 기존에 만약에 대면으로 했다면은 그것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동영상 제작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대면 연수를 하면 이런 것들은 보통 하지 않는데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도입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20개의 동영상을 해서 제작을 해서 이거를 그 자료실에 다 올려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별 전문가 퍼실리테이터를 해서 옛날 같으면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엄두를 못 냈는데 이번에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참가자들이 이 국별, 그러니까 자국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을 좀 더 깊이 그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제도였고요. 3번째는 개인과 그룹 참여의 균형입니다. 앞에 설명했듯이 개인 보고서도 있고 국가 보고서, 이제 그룹 보고서죠. 그걸 통해서 같이 이제 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적 접근을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5나라 하다 보니까 사실 자기 나라도 그렇지만 옆 나라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 언어 배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언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가장 기본적인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롭게 도입한 게 드레스 코드라고 해서 보통 이제 해외 연수로 가게 되면은 옷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한정이 돼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집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줌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답답하고,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색깔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레스 코드가 빨간색이다.
그러면은 이제 모두가 다 집에 있는 빨간색 옷을 꺼내 입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오만 가지 색들의 그래서 그동안 안 입던 옷들을 다 입고 나와서 그다음에 사진을 찍습니다. 그다음에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가장 멋있게 드레스를 한 사람에 대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상을 주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하루 종일 이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 일종의 패션쇼가 되는 거죠. 이런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한번 드러내기도 하고 그런 문화적 접근들을 좀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료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그 가장 우수한 팀, 그 다음에 참가자 이를 선정을 할 때 그 동료 평가를 통해서 서로가 그 감사를 표시하고 격려하는 이런 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온라인에 보면 다양한 그 소통의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의견 수렴을 한다든지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들도 온라인 연수가 갖는 특성이라고 생각해서 이 5가지를 대면 연수와의 차이점에서 이번에 도입했던 나름대로 의미 있는 5가지 이제 특성이라고 해서 그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연수가 단점하고 장점을 이번에 좀 알게 됐는데 단점은 크게 보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소통과 정서적 교감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같이 식사도 하고 저녁 때 뭐 술도 한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교감이 많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밀도 있는 토론과 나눔도 굉장히 어려웠고 아무래도 이제 피상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참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라면은 오히려 장점들도 여러 가지가 이번에 좀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 절감된다는 겁니다. 코이카 입장에서는 비용이 뭐 한 50% 정도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항공비와 체재비가 특별히 이제 절약이 됐다라는 거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연수를 할 때 1시간, 2시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초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 비행기표 안 하고도 다양한 외부 강사를 초청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러도 그 해외여행 가야 되니까 안 오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접근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개도국 연수하다 보면 비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참가자들의 참여, 그러니까 장벽이 좀 더 낮춰졌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전 교육과 웨비나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다 모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하고 모든 연수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 웨비나가 너무도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갖추고 그다음에 본행사를 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교훈과 과제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 측면에서 비대면 연수의 장단점이 앞에 있다 그랬는데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극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과거로 대면 연수로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비대면의 장점들을 잘 결합한 혼합형 연수 방식이 앞으로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코이카에서 오늘도 이제 그런 그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경험들로부터 요 장점들을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까를 좀 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가 이게 단순하게 해외여행을 갈 수 없다라는, 그래서 어렵다라는 그거를 좀 넘어서서 국제개발협력의 목적, 내용, 방식에 대한 보다 깊은 비판적 성찰과 실천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단순하게 코로나19가 공중보건 위기로 보기에는 너무도 좁거든요. 그거보다는 SDG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19와 SDG 관련한 세션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관점에 따라서는 코로나19를 SDG에서는 12번 과잉 생산과 소비, 그다음에 11번에서 얘기하는 과잉 도시화, 그다음에 13번에서 기후변화까지 그 원인 측면에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영향에서 일자리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그래서 코로나의 모든 것들을 SDG와 관련해서 좀 더 풍성하게 깊이 있게 구조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코이카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근원적인 그 ODA 방식 자체를 디지털 방식이 단순히 기술 생각해보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있는데 그 연수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내용적 측면에서는
그 연수에 필요한 기본 자료 온라인화를 통한 접근성 강화. 그러니까 대면 연수를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자료집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 중심을 했는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 온라인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그래서 사실 그 작년 연수 끝난 다음에 홈페이지를 하나 개척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속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서 한 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의 온라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이번 작년 같은 경우는 코이카에서 처음으로 시민사회 대상 연수를 했는데 그 SDG 17.17에서 얘기했듯이 다자간 파트너십,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 이런 쪽까지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SDG의 정신 자체가 정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혼자가 아니고 시민사회 혼자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강조하기 때문에 연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코이카 연수에는 대부분이 정부 공무원 대상이고 이번에 작년에 처음으로 시민사회가 됐고 아직 이 혼합형 연수, 다자간 파트너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좀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저 시민사회 연수 같은 경우는 사실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굉장히 한정돼 있거든요. 나라별 5명 정도. 그래서 그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영향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글로벌 연수에 직접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연수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이런 교육훈련에 관심 있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후속 논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 만들어진 모듈 이 툴킷, 그 교육훈련 툴kit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자기네 언어로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후속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코이카에서는 핵심적인 건 내용을 양성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자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좀 시스템을 갖춰서 연수의 효과성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그 작년에 그 처음으로 비대면 연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또 시민사회 연수를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같이 좀 고민하면서 좀 더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그 연수행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기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궁금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는지 연수 기간 동안 어떤 점이 가장 컨트롤하기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 그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에서 그 공지문을 하나 보여드린 게 같은데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코이카의 그 연수는 정부 쪽에서 추천하면 다 받는 건데 저희 시민사회는 그 방식을 택하지 않고 코이카 협의를 해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약 10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5개국에서. 그중에서 이제 5명을 이제 5명, 6명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일단은 신청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이쪽 분야에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국별 퍼실리테이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유도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장, 코이카도 코이카 아니라 NGO도 일종의 직장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센티브로 그 하루에 50불 정도를 기억하는데 해서 이렇게 어너러리움을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그 편하게 그 직원이 연수에 참여하는 동안 대체 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통해서 참여를 좀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변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열흘 연수다 보니까 그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개인 뭐 집안 사정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와 있으면은 연수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자기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았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비대면이고 다 녹화를 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녹화를 통해서 이제 따라잡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넷 통신 문제는 없었나요? 네, 있었죠. 이 5나라인데 이 나라마다 인터넷 사정이 굉장히 좀 달랐고요. 그래도 그나마 그 사무실에서 나와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은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정이 좋았는데 집에서 하는 경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언어료움을 제공했는데 언어료움의 목적 자체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고속 인터넷을
그 서비스를 사용해서 하라고 이제 돈을 이제 지불하긴 했는데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인터넷 사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록다운 상황이었잖아요. 대부분 나라. 그래서 다는 아니었지만은 항상 보면은 22명 중에서 한 두세 명 정도가 하다가 튕겨져 나갔다 들락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분야는 사실 저희가 해결하기 좀 어렵고 그 나라의 인터넷 통신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그나마 무난하게 따라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생은 개별 재택에 접속하셨습니까? 한 공간에 모여서 연수가 진행되었습니까? 혼합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현지 국가의 코이카 사무소에서 오리엔테이션 때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각 대부분 나라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교통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수도 한 도시가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모여서 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재택 그 참여하는 거를 대부분을 했고 그 대신 그 주말에 한 번 정도는 시간 내서 함께 모여서 같이 뭐 식사도 하고 물론 마스크 쓰고 다 방역 규칙 지키고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모여서 하지는 않고요. 시작할 때 하고 주말에 한 번 정도 그렇게는 모여서 하고 대부분은 그 집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 국별 보고 액션 플랜 개인별로 작성하셨다는데 내용 앞에서 이제 보고해 드렸듯이 그 사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죠 당연히. 그래서 개별적으로 일단은 한 열흘 전이 되는데 주제를 자발적으로 자기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분은 뭐 이주를 선택하고 어떤 분은 아동, 어떤 분은 뭐 그다음에 장애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려움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는 저희가 강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평상시에 관심이 있던 주제를 선택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움이 없었고 그 대신에 이제 SDG하고 인권을 잘 하시는 분은 이미 하고 싶던 분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데 아직 그게 익숙지 않았던 분들은 SDG를 이번 기회에 배우고 인권도 배우고 그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소화가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어려움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국별 보고서가 좀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별 보고서를 저희가 가이드를 사전에 제공을 했는데 나라별로 이 SDG 이행에 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참가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국가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퍼틸리티 선발을 어떻게 하셨나요? 각 나라에서 5명을 했는데 기준은 일단은 이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작년에 이 연수가 코이카에서는 처음으로 한 시민사회 대상 글로벌 연수였습니다. 코이카에서 민협실이라 그러죠. 시민사회 협력실에서 사실은 개도국 그 시민사회 대상으로 여러 가지 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 그 대신 그런 프로그램들은 개도국에 가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5일짜리였고 국별 연수는 뭐 한 이틀 정도였고 2, 3일 정도였고 그래서 그런 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경험이 됐던 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데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계속 활동해왔던 분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 분들은 그 사실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선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전체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저는 큰 선만 얘기해주고 디테일한 거는 그분들이 다 자국의 언어로 설명했고 자국의 맥락에서 좀 더 해줬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글로벌 연수는 국내에서 3주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시민사회 연수 프로그램은 국내가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성격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내용은 약간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연수는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거였고 그 시민사회협력실에 했던 개도국에서 하는 거는 약간은 개괄적인 시간도 짧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비대면이 되면서 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그 특성들이 좀 사라진 감이 없잖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간 이 퍼실리테이터 선발은 그 이전의 경험을 가졌던 분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 전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